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온라인 아동 성착취 등 SNS 유해 콘텐츠에 대한 빅테크의 책임을 묻는 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성착취 피해자 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틱톡 CEO는 어린이 안전과 보호에 올해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는 2050년엔 연간 신규 암 환자 발생 수가 2022년보다 77% 증가할 것이라고 WHO가 전망했습니다. 흡연과 음주, 비만, 대기오염에 더 많은 사람이 노출되기 때문이며 특히 선진국의 암 환자가 크게 늘 것으로 봤습니다. 유튜버가 방역당국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와 맺은 계약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일부 백신 가격과 면책 조항을 공개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계약서 내 용어 정의 등 일부만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총선을 2달 앞두고 투표지를 사람이 다시 확인하는 수검표 과정이 추가된 개표 시연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려는 조치인데 선관위는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를 실시간으로 비추는 CCTV 화면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 세계에서 새로 암에 걸리는 환자가 점차 늘어나 오는 2050년에 연간 암 발생자는 지금보다 77% 더 많아질 것이라고 WHO 세계보건기구가 전망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각 1일 발표한 성명에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오는 2050년 연간 신규 암 발병이 3,500만 건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신규 암 발병 건수인 2천만 건보다 7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전망은 흡연과 음주, 비만, 대기오염 등 암 위험 요인에 더 많은 사람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WHO는 특히 신규 암 발병은 선진국에서 더 증가해 2022년보다 480만 건의 추가 발병 사례가 선진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와 우리나라가 맺은 백신 공급 계약서를 공개하라며 유튜버가 방역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유튜버 양모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업체 백신 공급 가격과 면책 조항 등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계약서 내 용어 정의 등 일부만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있는 비밀 유지 협약을 어기더라도 국가 이익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만큼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각 제약업체의 백신 공급 가격과 면책 조항 등은 영업상 비밀이어서 질병청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씨 측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뒤늦게 도입하면서 굴욕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질병청에 계약서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2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강진이 일어난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민 만여 명이 아직도 대피해 있고 단수도 여전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마을 곳곳에서 무너지거나 심하게 훼손된 집들을 철거하는 작업이 분주하게 이어집니다. 살던 집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주민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한 모습입니다. 피난민들이 2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이동식 임시주택들도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임시주택 부지가 충분치 않은 데다 주택 물량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なかなかそういった広い土地がないというのが一つありました。で、当然負担も少なくしたい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ので、私有地ですよね。市の土地を優先してまず探した。 주택 피해는 4만 6천여 동에 달했는데 1만 4천여 명이 아직도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4만여 가구는 단수로 외부에서 일정량의 공급받은 물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多分この生活にでもだいぶ慣れて、これが当たり前にちょっとなりつつあるので、どうにか乗り切れるかなっていう。 현지 언론들은 이번 지진이
반도에서 일어났다는 지형적 특징과 함께 도로가 끊어지면서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진 한 달째를 맞아서도 여진이 수시로 이어져 주민들의 공포감도 여전합니다. 今朝も震度4の来たや。とやっぱ揺れたや。まだ余震が来るって言っとるや。5か6の。いや怖い。 지금까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24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지진 이후 지병 악화 등으로 숨진 사람도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가구 등에 우리 돈으로 최대 2,700만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지만 강진의 상처를 치유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هاي اللي بنصيده قليلة جدا قليلة جدا عشان نخش 100 متر قليلة جدا. هاي الصيد شايف مطعميش وقود اولادنا بالعافية وهي بنلملم هي عشان طعمين هاي. هاي الشباب سالكوا فيه هاي محبرة سلطان كمية احنا قليلة اللي بنصيدها. الحين الوضع صعب جدا جدا خطر جدا. قدايف اضطراد نخش 100 متر قدايف. كمية الصيد قليلة جدا. ليش؟ لأن احنا ما نقدرش نمرق أكثر من هيك. هاي زي ما أنت شايف دوب نخش دوب أقل من 100 متر أو 100 متر بس بنزل علينا نضطر نخش أكثر من هيك. بدنا نعيش بدنا نقاتل بدنا نحارب بدنا نعيش لأن هدول بطعم من 5 عائلات مش عيلة ولا عيلتين. بطعم من 5 عائلات يعني لازم نصرف.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2명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주저하지 않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순직 소방관의 마지막 모습이 현장 주변 CCTV에 남았는데요.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화재 원인과 소방관들의 사고 원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불이 난 공장 입구, 소방관들이 공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장면. 김수광 소방장, 박수훈 소방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4명이 한조가 돼 인명수색에 나섰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수색하던 중 건물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자 바로 철수하기 시작했지만 2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3층 부근에서 검색을 하던 중에 급격히 여기서 확대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서 안전한 곳으로 지상층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2명의 대원이 결국 따르지 못하고 안타까운 소방관 목숨을 앗아간 화마는 13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3층 튀김기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정밀한 조사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튀김기 자체의 어떤 결합이라든가 과열도 있을 수 있지만 2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자연 발화의 원인으로 또 화재가 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은 30명 정도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화재 원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건물 안전진단을 먼저 진행한 뒤에 안전이 확보되면 합동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순직한 2 소방관은 사람을 구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는 마음가짐으로 구조대의 자원에 일해왔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솔선수범한 영웅들이었습니다. 당국은 최고의 예우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27살 김수강 소방장과 35살 박수은 소방교. 김 소방장은 2019년 공개 경쟁 채용으로 임용해 소방관들 사이에서도 취득하기 어렵기로 소문이 난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뒤 구조대에 자원했습니다. 특전사 출신 박 소방교는 사람을 구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마음가짐으로 2022년 구조 분야 경력 경쟁 채용에 지원해 임용됐습니다. 순직한 두 소방관 모두 훈련에 적극적이었고 재난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구조활동에 임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신장도 큰 우리 김대원 같은 경우에도 모범이 되고 시범도 아주 잘 보이는 다 훌륭한 대원입니다. 순직한 소방관들이 근무하던 문경 소방서에는 근조 현수막이 내걸린 채 적막감만 가득합니다. 함께 근무해온 소방관들은 불길에서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비통한 심정 속에 말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연기가 배연이 안 되니까 그게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게 어떻게? 생명이죠.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는 가족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유가족들의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상북도는 순직한 소방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순직하신 분들이 고귀한 희생인데 그걸 우리 국민들께서도 늘 기억에 남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추가적으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청은 순직한 두 소방관을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저커버그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미상원 법사위 청문회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My son Riley died from suicide after being sexually exploited on Facebook. 소셜미디어로 인해 자녀들이 성범죄나 마약, 자살 등 피해를 봤다는 부모들이 자녀들 사진을 들고 방청석에 앉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비롯해 X, 틱톡, 스냅챗, 디스코드 등 거대 소셜미디어 운영사 CEO들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의원들은 소셜미디어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When we had cigarettes killing people, we did some about it, maybe not enough. You're going to talk about guns, we have the ATF. Nothing here. There's not a damn thing anybody can do about it. You can't be sued. 특히 세계 20억 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집중 포화 대상이 됐습니다. 37% of teenage girls between 13 and 15 were exposed to unwanted nudity in a week on Instagram. You knew about it. Who did you fire? 쩔쩔매던 저커버그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뒤로 돌아 방청석의 부모들에게 사과했습니다. I'm sorry for everything that you all terrible and no one should have to go through the things that your families have suffered. 에반스 피겔 스냅 CEO도 미성년자가 스냅챗에서 마약을 산 뒤 사망한 사례에 대해 비극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휴시오스 틱톡 CEO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올해 세계적으로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린다 야카리노 X CEO는 피해자가 소셜미디어 기업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성학대 방지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의 아동 성학대 신고는 지난해 3,600만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페이스북에서만 2천만 건이 넘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부산에서 산부인과 병원장과 직원이 신생아 학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대 때문에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가짜 소견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미리 입을 맞춰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3주도 안 된 신생아 귀에 핏자국이 가득합니다. 귓바퀴 뒷부분이 찢어져 연골까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산부인과 간호조무사 40대 A씨는
출산 흔적을 면봉으로 닦아내다가 생긴 상처였다고 산모에게 드러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면봉으로 살살살 이렇게 닦아내면 그 태지가 다 닦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닦다가 갑자기 힘이 가해져서 이렇게 쭉 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간호조무사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뻔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간호기록부는 아이가 보채지 않고 양호한 상태인 것처럼 조작됐고 사건 당시 혈흔이 묻은 베네 쪼고리와 면봉은 몰래 폐기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또 귀에 생긴 상처는 학대가 아닌 면봉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허위 소견서를 만들었고 병원 직원들이 법정에서 면봉으로 생긴 상처라고 증언한 건 미리 말을 맞췄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가 번복을 하고 간호조무사나 그 증인으로 소환됐던 사람들이 다 가해자 측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실 안부터 저희는 이상하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검찰은 증거 위조와 의료법 위반, 위증과 위증 교사 혐의로 병원 행정부장과 소간호사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병원장과 의사, 간호조무사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2022년 신생아를 떨어뜨려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곧바로 하지 않았다가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YTN은 6년 전 한 대학교에서 발생한 다소 민감한 사건을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신입생 동기 간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학 측은 성폭력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경찰 수사는 없었고 전문기관 CCTV 화면 분석 결과도 좀 달랐습니다. 당시 도망치듯 입대해야 했던 남학생은 논란이 이어지며 최근 무기 정항을 당했습니다. 먼저 홍성욱 기자입니다. 25살 박모 씨, 지난 2018년 대학 신입생이던 당시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전 9시 술에 취한 박 씨가 대학 건물 복도에서 동기 여학생의 목을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갔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겁니다. 전날 개강총회에서 시작된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던 상황. 술에 취해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은 박 씨는 반박하지 못했고 대학 측은 성폭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2분 16초 길이 당시 CCTV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오전 9시 학생들이 오가는 복도 우측 통로에서 여학생이 박 씨를 끌고 나옵니다. 통로를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더니 장난치듯 실랑이를 벌입니다. 박 씨가 다시 화장실과 계단이 있는 통로 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여학생이 말리고 이 과정에서 여학생 얼굴을 손으로 밀치더니 팔을 붙잡아 통로 안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40초 뒤 두 학생은 통로 밖으로 나왔고 이후 집에 가고 싶다는 박 씨를 여학생이 직접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 대학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학생이 신고자였는데 당시 박 씨가 통로 안쪽 남자 화장실로 자신을 끌고 가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는 겁니다. 뒤늦게 CCTV를 확인한 박 씨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지 않았고 얼굴을 밀친 행위가 폭행일 수는 있어도 성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부분이 성추행인지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건지, 어떤 걸 성추행이라고 말하는 건지. 법영상 분석연구소 감정 결과는 어떨까? 여학생은 7회, 남학생은 2회 신체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인물이 한정된 공간에서 9회 이상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가 식별돼 일반적인 강제추행 행동 패턴이기보다는 통상적인 실랑이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 측은 당시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보호 차원이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해 박 씨 성폭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담당 교수에게 성추행 판단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을 피했습니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혼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학교 측의 제안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박 씨. 성폭력범으로 낙인 찍힌 뒤 도망치듯 입대를 해야 했습니다. 신고 들어온 거 얘기만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 강간범이 돼 있고 가해자가 돼 있고 그런 게 억울하죠. YTN 홍석입니다.
보신 것처럼 성폭력 가해자 꼬리표를 단 뒤 도망치듯 입대했던 남학생 전역 후 복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2차 가해 논란으로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교수가 내민 확약서가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지환 기자입니다. 2018년 사건 발생 직후 박 씨는 서둘러 입대했습니다. 당시 조사 담당자였던 교수가 군대에 다녀오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하자고 제안했기 때문 이를 받아들여 휴학계를 냈는데 또 다른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3년간 복학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였습니다. 어차피 군대는 저도 가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간단한 걸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 저도 이제 지쳐가지고 휴학계를 낸 거였거든요.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지쳐있던 박 씨는 확약서에 직접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확약서가 작성됐고 문제가 된 성추행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전역 후인 2020년 2학기 휴학 2년 만에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대학도 복학을 받아줬고 이후 문제없이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복학 1년 후 박 씨가 단과대 학생회장에 출마하면서부터 성추행범 꼬리표가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뒤늦게 학교 측은 확약서에 적힌 3년 휴학 조건을 박 씨가 이행하지 않았고 학생회장 선거 공청회에서 성폭력 행위를 부인한 건 2차 가해라며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징계 취소 소송을 벌였지만 성추행 여부가 아닌 확약서 이행 여부만을 따진 재판은 학교 측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학 측은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을 통해 받았다며 해당 사건의 더는 답변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 무기정학으로 쫓겨난 박 씨는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처지. 경찰 조사 한 번 없이 찍혀버린 성추행 범죄자 낙인에 박 씨 가족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성폭력범에 그냥 이렇게 떼쓰는 건지 정말 억울함이 있는지 CCTV 영상 꼭 좀 한번 봐주세요. YTN 지환입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개표 과정에는 사람이 일일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실시간으로 비추는 CCTV 화면도 공개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개표 시연 현장. 가상의 유권자가 투표한 용지가 분류기를 거쳐 후보자별로 일사불란하게 나뉩니다. 작업이 끝나자 이번엔 개표원들이 용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오류 여부를 살핍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되고 나서야 득표수가 집계됩니다.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 도입한 수검표 절차입니다. 기존엔 전자개표기, 즉 분류기를 통해 후보자의 표를 나눈 뒤 곧바로 심사개수기에서 몇 표가 나왔는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부턴 두 과정 사이에 개표원이 직접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추가된 겁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지만 당락의 윤곽은 예전보다 다소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장별로 2-3시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검표 추가에 따른 개표 시간은 선거인 규모 등 개표소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2-3시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3지대 정당의 합종 연횡 결과와 위성정당 여부 등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이 난립해 투표지가 너무 길어지면 분류기를 쓰지 못하고 수검표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올해 신형 투표지 분류기로는 34개 정당까지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34개를 초과하는 그 비례대표 정당이 나오는 경우에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전량 수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전투표 용지에 있던 QR코드도 막대 모양 바코드로 바뀝니다. 일련 번호 바코드를 막대 모양 기호로 명시한 선거법 규정에 따른 겁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장소도 CCTV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SNS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 앞서 보신 미 상원 청문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온라인 공간 속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SNS가 집단 괴롭힘과 성착취 등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든 SNS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윤리적 고민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